오늘 소개드릴 책은 역사의 역사, 저자는 유시민. 먼저 서문을 살펴보면요, 역사란 무엇인가? 혹은 사람들은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오랜 세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나 지금 대중의 시선을 끌고 있는 역사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의 역사는 그런 역사서와 그 책을 집필한 역사가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서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대상이든 발생사를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주와 지구, 생명, 인간, 산업, 국가, 건축, 화폐, 문학과 예술, 그 무엇이든 다 생기고 자라난 경위가 있다. 과학과 인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수학자는 수학사를, 과학자는 과학사를, 경제학자는 경제학사를, 철학자는 철학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탐사하는 주제와 연구 결과가 그 분야에서 어떤 학술적 지위와 가치를 가지는지 더 잘 가늠할 수 있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당연히 역사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책은 굳이 분류하자면 히스토리오그래피에 넣을 수 있을 듯하다. 히스토리오그래피는 역사학 이론과 역사 서술 방법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우리말로는 보통 사학사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역사 르포르타주, 즉 르포로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한다. 르포는 저널리즘, 역사 서술, 문예 창작을 넘나드는 문학 장르다. 먼저 우리가 만날 역사가의 이름과 역사서의 제목을 미리 밝혀둔다. 헤로도투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사마손의 사기, 이븐 할둔의 역사 서설, 레오폴드 폰 랑케의 근세사의 여러 시기들에 관하여와 강대 세력들,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박은식의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백남훈의 조선 사회 경제사,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오스팔트 에이지 슈펜글러의 서구의 몰락, 아놀드 제이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이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미 읽어보았거나 읽지는 않았어도 그 존재는 알고 있을 만한 이 역사서들은 오랜 세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나 지금 사로잡고 있으며 다른 역사가들의 역사 철학과 역사 서술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같은 말을 저마다 다른 뜻으로 쓸 때 생기는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책에서 자주 쓰게 될 중요한 말의 뜻을 분명하게 해두자. 역사부터 시작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역사를 인간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역사의 뜻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 그 자체이고 둘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을 문자로 쓴 기록이다. 그런데 이 뜻풀이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로 엮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실 없이 역사를 쓸 수도 없지만 그저 사실을 기록하기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역사는 인간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에 관해 문자로 쓴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역사는 무엇인가? 인간과 사회의 과거에 대해 문자 텍스트로 서술하는 내용과 방법이 변화해 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더 정확하게는 역사 서술의 역사라고 해야겠지만 편의상 간단하게 역사의 역사라고 하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쓰는 사람은 역사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역사학자라고 하자. 영어로는 둘 모두 히스토리언인데서 알 수 있듯이 역사가와 역사학자는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다. 하지만 둘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역사학은 학문이고 역사 서술은 예술이다. 역사학자는 분석하고 연구하고 비평하며 역사가는 창작한다. 이 책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가를, 역사 이론서가 아니라 역사서를 주로 다룬다. 역사 서술은 사실을 기록하는 작업이자 사회 변화의 원인과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이며 어떤 대상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 행위이기도 하다. 나는 역사가 문학이라거나 문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역사는 문학이 될 수 있으며 위대한 역사는 문학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 다룬 역사서들을 읽으면서 나는 흥미로운 역사의 사실을 아는 즐거움을 얻었고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게 다가온 것들은 저자들이 문장 갈피갈피에 담아둔 감정이었다. 역사의 사실과 논리적 해석에 덧입혀둔 희망, 놀라움, 기쁨, 슬픔, 분노, 원망, 절망감 같은 인간적, 도덕적 감정이었다. 역사의 매력은 사실의 기록과 전승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데 있음을 거듭 절감했다. 제가 제일 공감했던 밑줄 대목입니다. 책의 본문은 모두 총 9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장마다 다루는 내용이 책 한두 권의 분량이어가지고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각 장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서구 역사의 창시자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 이 장을 이해하려면 헤로도투스가 지은 역사라는 책과 투키디데스가 지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야 합니다. 2장 사마천이 그린 인간과 권력과 시대의 풍경하에서는 당연히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을 읽어야겠지요. 사기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의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했다. 다음은 진시황 본기에서 가져온 문장인데 사마천은 사기 본기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서술했다. 진시 황제는 진나라 장영왕의 아들이다. 장량왕이 조나라에서 볼모가 되었을 때 여부리의 첩을 보고 기뻐하여 그녀를 얻어 시황을 낳았다. 진나라 소왕 48년 정월에 한단에서 태어났으며 장량왕이 세상을 떠나자 진나라 왕이 되었다. 시황 26년 진나라가 막 천하를 손아귀에 넣자 승선과 어사에게 명을 내렸다.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이제 내 호칭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룬 공적에 걸맞지 않게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제왕의 칭호를 논하라. 승상, 왕관 등이 말했다. 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존칭을 올리나니 왕을 태황이라 하십시오. 천자가 스스로를 부를 때는 짐이라 하십시오. 진왕이 말했다. 태를 없애고 황을 남겨둔 후 상고시대의 제라는 호칭을 받아들여 황제라고 할 것이다. 다른 것은 은언한 대로 하라. 짧은 글이지만 정보는 풍성하다. 진시황의 가족사와 출생 시기, 태어난 곳, 왕위에 오른 시기, 중국 대륙을 평정한 시점, 황제와 짐이라는 말을 만든 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사실의 수집과 기록에 관한 한 사기는 역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 그가 사기를 쓴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한나라가 대륙을 통일했으나 이를 논하여 기록하지 못하고 천하의 역사 문헌을 폐기했음을 원통이 여긴 아버지 사마담의 탄식을 듣고 사마천은 순서대로 정리해 두신 옛 문헌을 모두 논술에 감히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두 번째 목적은 일흥을 변호하다가 당한 치욕에 대한 일종의 복수였다. 그는 역사의 심판대에서 승자가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었다. 그에게 거세형을 내린 무제는 올거준 신하를 박해한 어리석은 군주가 되었고 사마천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식인과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니 이토록 우아하고 지성적인 복수가 문명의 역사에 또 있을지 모르겠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역사서를 한 것만 뽑는다면 사기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는 게 마땅하다. 사마천은 역사를 역사답게 쓴 중국 문명 최초의 역사가였다. 민간의 역사서와 다양한 국가 기록을 참고해 사기를 집필했지만 사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이전의 역사서가 저마다 별 하나를 그렸다면 사마천은 우주를 그렸다. 사기는 시대와 문명의 과거를 언어로 재구성한 전체사였다. 인류 역사에서 혼자 힘으로 그런 작업을 해낸 역사가는 오로지 그 한 사람뿐이었다. 사마천은 국가와 사회는 정치 권력과 경제 제도, 사회 제도, 법률, 예술과 문화 양식의 복합체이며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구조와 양상을 분석했다. 권세와 지위는 없었으나 독특하고 자주적인 인생을 살아나감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사유할 실마리를 던진 이들을 망각의 어둠에서 건져냈다. 사기는 또한 개인사의 치욕을 견뎌낸 사마천이
역사의 수많은 사실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감정도 전해준다. 후일 약칭 사교로 제목이 굳어진 태사공서는 본기 12권, 표 10권, 서 8권, 세가 30권, 열전 70권이 합쳐진 총 130편의 52만 6,500자 분량의 방대한 저작이다. 6권짜리 한국어판 완역본은 본문만 3,600여 쪽이다. 사기를 나무로 치면 표는 뿌리, 본기는 줄기, 세가는 가지, 서는 마디와 옹이, 열전은 잎과 꽃이다. 중요한 역사의 사실을 확인하려면 본기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재미와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열전에 끌린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지만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사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 어디서나 모순과 부조가 넘쳐나며 개인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행운과 불운에 흔들린다. 열전은 행운과 불운의 간섭을 받으면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다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다. 사마천의 사기는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저 역시 아마 열전이 가장 먼저 손이 갈 것 같습니다. 3장은 이븐 할둔, 최초의 인류사를 쓰다. 그가 지은 책은 역사소설 묻가티마 1,2입니다. 저에겐 굉장히 생소한 저자인데요. 유시민님의 설명을 따라 보겠습니다. 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븐 할둔은 문명을 환경의 산물로 간주하고 세계를 7기후대로 나누어 환경과 문명의 관계를 살피면서 인류사를 썼다. 그가 쓴 역사소설은 인류사의 원형으로 역사의 역사에서 합당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아래는 과학과 역사의 첫 만남으로 손색이 없는 역사소설의 첫 대목이다. 지구의 형태는 공 모양이고 물에 둘러싸여 있다. 육지는 지구 전체에 반해 약간 못 미치며 공 모양의 표면 위에서 북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육지의 거주 가능 지역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며 이는 다시 7개의 기후대로 나뉜다. 적도는 지구를 반분하는 선으로 지구 둘레를 나타낸다. 7기후대의 경계는 인위적이며 동서로 뻗어 있다. 제4기후대는 서쪽으로 스페인 남단과 모로코 북단이 마주보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시작해 남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와 발칸 지역, 튀니지, 이집트 중 지중해 연안 남부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섬을 포함하여 동쪽으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 흑해 연안의 터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끝난다. 제1, 제2 기후대는 과도한 태양의 열기 때문에 황무지와 사막이 많아 주민이 적고 도시나 마을도 적다. 문명은 태양의 열기가 온화한 제3, 제4 기후대에서 가장 발달하며 더 춥고 건조한 제5, 제6, 제7 기후대로 연결된다. 할둔은 역사소설 제1부에서 세계를 7기후대로 각 기후대를 10개 지역으로 세분해 지리적 특성과 거주민의 상황을 서술했다. 2부에서는 사람을 주거 환경과 생존 방식에 따라 도시민과 베두인으로 나누고 둘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베두인은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영위하는 아랍인이다. 2부의 핵심은 아사비아 이론이다. 아사비아는 어떤 집단 내부에 형성되는 유대감, 연대의식, 집단의식을 말하는데 할둔은 그것이 혈연 관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아사비아의 본질에 대한 한둔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혈연 관계는 인간에게 본성적이다. 혈연 관계는 친척과 혈족에 대한 애정을 낳는다. 그들이 상처를 받으면 돕고 치유하려 하며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함께 수치심을 느끼며 보호하려 한다. 이것은 인간의 천성이다. 혈연이 긴밀하면 외적 개입이 없어도 확고한 연대를 스스로 형성한다. 피보호자와 동맹자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아사비아 이론은 이타 행동 이론의 아랍 버전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 또는 이기적 동물이지만 때로는 이타 행동을 한다. 생물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타 행동은 자신의 번식 기회를 포기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다른 개체의 번식 기회를 증대시키는 행위로 그 기본 형태는 생물학적 유전자를 공유하는 혈족 사이에서 나타난다.
자식을 먹이기 위해 굶거나 자식을 살리려고 죽을 위험을 감수하는 부모의 행동이 가장 전형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의 이타 행동이며 형제, 자매나 친족 사이의 이타 행동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나는 역사학자 할둔이 이룬 성취를 토인비와 마찬가지로 인정하면서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할둔은 탁월한 역사학자인 동시에 뛰어난 문장가였다. 할둔이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 대목을 보자. 군주가 억압과 폭력을 사용하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고 백성의 잘못을 찾아내어 그 죄를 세기 시작한다면 백성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고 비천한 마음을 품게 되며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기만을 일삼게 되어 이런 성질이 백성의 성품이 될 것이다. 이런 백성은 전쟁터에서 군주를 배신하기 쉬우며 급기야 군주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왕조는 쇠퇴하고 왕조를 보호하는 울타리도 망가진다. 군주가 온화한 정책을 펴고 백성의 결점을 포용하면 백성은 군주를 신뢰하고 그에게서 안식처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군주를 사랑하고 전쟁터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할 것이다. 선량한 지배권이라 함은 백성에게 친절과 보호를 베푸는 것이다. 왕권의 진정한 의미는 군주가 백성을 보호할 때 실현된다. 백성에게 친절하고 선량하다는 것은 백성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는 군주가 백성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근본이다. 이슬람 세계의 군주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세속의 권력자인 동시에 백성의 도덕과 정신생활을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였다. 로마 제국이나 중국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만큼 군주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백성의 성품이 바뀌고 왕조의 운명이 달라졌다. 할둔이 중국 제자 백가의 책을 읽은 것 같지는 않지만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맹자의 왕도 정치론과 판에 박은 듯 비슷하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군주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성으로 꼽았다.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세금과 군역을 줄여 백성의 경제생활을 개선하라고 권하면서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고 말했다. 군주가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고 보호할 때 진정한 의미의 왕권이 실현된다는 할둔의 견해와 일치한다. 14세기 이슬람 문명과 중국 문명은 만나지 않았다. 서로 조우하지도 않았고 충돌한 적도 없으며 교섭하지도 않았다. 언어, 문화, 종교,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도 두 문명의 지식인들은 국가 권력의 존재 의미, 군주와 백성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윤리적 규범을 만들어냈다. 무엇이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최소한의 윤리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사피엔스의 본성이다. 그게 아니라면 조화한 적이 없는 상이한 문명들에서 동일한 윤리적 규범이 나올 수 없다. 헌팅턴은 미래의 지구 제국이 탄생한다면 그 정신적 기초는 이러한 최소한의 윤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지는 제4장은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 랑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랑케는 아무리 극적인 사건이라도 지극히 몸이 건조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있었다. 랑케는 전문 역사학자이자 역사가였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역사와 역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식인과 지배층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자면 대중적 교양서가 아니라 학술지에 실리는 역사학 논문과 학술서를 쓴 것이다. 재미없을 만하죠? 지독히 재미없게 글을 썼던 랑케가 역사의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학문적 업적이지만 다른 하나는 치명적이고 중대한 인식의 오류다. 랑케의 업적은 오류 덕분에 빛나며 오류는 업적 때문에 돋보인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역사학은 그가 이룬 업적의 토대 위에서 그가 저지른 오류를 극복하면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웠다. 이런 인물을 빠뜨리고 역사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1494년부터 1514년까지 라틴족과 게르만족의 역사 서문을 소개해 보겠다. 랑케의 시대에 막강한 위력을 떨쳤던 그 문장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유럽 역사학계를 지배했으며 지금도 그 힘이 다하지는 않았다. 흔히들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에 대비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역사 서술의 과업이라고 하지만 이 책은 그처럼 고매한 과업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단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보이려 할 뿐이다. 역사는 언어의 그물로 길어올린 과거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문자 텍스트로 재구성한 과거 이야기다. 인류는 문자를 발명하기 전에 먼저 말을 했다. 말에 담은 과거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지 못하며 압축, 누락, 과장, 왜곡, 각색을 거쳐 입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문자 텍스트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랑케의 야심,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쓴 역사를 과학적 역사라고 한 추종자들의 호언은 인간 정신과 문자 텍스트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빚어낸 착각이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랑케의 역사 이론은 역사가에게 명분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를 평가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동시대인을 일깨우는 과업을 외면하면 역사가는 역사 서술 작업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한편 랑케가 문서 보관서를 순례하며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려고 애쓰던 바로 그 시기에 전혀 다른 목적을 품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역사를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다. 랑케가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 그 교정에서 헤겔의 철학 강의를 듣던 카를 마르크스였다. 그의 대표 저서 공산당 선언의 첫 단락을 소개해 보겠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인과 노예, 고대 로마의 귀족과 평민, 중세 귀족과 농노, 길드의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에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투쟁했으며 이 투쟁은 사회 전체의 혁명적 개조나 투쟁하는 계급의 공도 동망으로 종결되었다. 지난 시대 역사는 어느 곳에서나 전체 사회가 완벽하게 신분으로 나뉘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지위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봉건 사회가 몰락함으로써 출현한 현대의 부르주아 사회는 계급 대립을 폐지하지 않았다. 낡은 계급과 낡은 억압의 조건, 낡은 투쟁의 형태를 새 것으로 바꿨을 뿐이다. 우리의 시대, 부르주아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계급 대립을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사회는 더욱더 극심하게 적대적이고 거대한 두 진영으로 피할 길 없이 마주선 두 계급으로 분화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 공산당 선언은 역사가들의 관심 밖에 놓여있던 노예, 농노, 농민, 노동자를 마르크스의 표현으로는 피지배 계급을 역사의 주역으로 소환했다. 마르크스의 사상의 동지이자 후원자였던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의 핵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모든 시대는 지배적인 경제적 생산 양식과 교환 양식, 그리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사회적 위계가 토대를 이루며 그 시대의 정치사와 지성사는 이 토대 위에 수립된다. 토지에 대한 원시적 공동 소유가 소멸한 이래 인류 역사는 사회 발전의 다양한 단계에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벌이는 투쟁의 역사가 되었다. 이 투쟁은 이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 사회 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 투쟁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 부르주아지에게서 스스로를 해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본 사상은 전적으로 마르크스의 것이다. 마르크스는 체류했던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았다. 수배, 도피, 망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때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으며 딸, 아들과 아내가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대책 없이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타고난 악당이 아니었고 그의 사상과 이론도 악마의 속삭임은 아니었다. 그는 인간다운 열망을 품고 진지하게 역사를 탐구했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의 사상과 이론은 다른 훌륭한 사상과 이론들이 그런 것처럼 귀중한 진리를 밝혔지만 심각한 오류도 안고 있었다.
유물 사관을 떠받치는 철학은 유물론이고 인식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유물론은 물질 세계가 인간의 관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이다.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먼저고 인간 정신과 의식은 나중이다. 달리 말하면 의식은 물질의 산물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과학적 지식은 이 관점이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일 뿐이다.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다음은 공산당 선언 제1장에 실린 글이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수로, 중세의 고딕 성당과는 아주 다른 기적을 이루었으며 민족 대이동이나 십자군 원정과는 전혀 다른 원정을 벌였다.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와 생산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전체를 끊임없이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들의 시대를 다른 시대와 구별하는 것은 부단한 생산의 혁신, 모든 사회 상황의 지속적인 동요, 영원한 불안과 격동이다. 부르주아지는 생산물의 판로를 확장하려는 욕구를 안고 지구 전체로 진출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들은 세계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세계화했다. 오래된 민족적 산업의 기반을 허물고 소멸시켰다. 그들이 만든 새로운 산업은 본국이 아니라 먼 지역의 원자재를 가공하며 모든 대륙에서 동시에 소비되는 상품을 생산한다. 국산품으로 충족하던 낡은 욕구를 대체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려면 아주 멀리 있는 나라의 산물이 필요하다. 지역적이고 일국적인 자급자족을 여러 국민의 전면적 교류와 상호 의존이 대체한다. 물질적 생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산도 마찬가지다. 개별 공동체의 지역적 문학이 하나의 세계 문학으로 융합된다.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의 급속한 개선과 신속한 교류를 통해 가장 미개한 민족들까지 문명으로 끌어들인다. 저렴한 상품 가격은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완고한 외국 혐오를 제압하는 대포와 같다. 부르주아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떠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다. 100년도 되지 않는 지배 기간에 지나간 모든 세대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생산력을 만들었다. 자연의 정복, 기계장치 도입, 화학의 산업적 응용, 기선 항해, 철도, 전신, 모든 대륙의 개간, 운하 건설,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듯 증가한 인구, 이런 생산력이 사회적 노동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1848년에 쓴 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묘사한 문명의 변화 양상을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와 과학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한편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 사회를 전복하는 혁명의 필연성을 다음과 같이 논증했다. 부르주아 사회는 자신이 마법의 주술로 불러낸 어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마법사와 비슷하다. 지난 수십 년간 산업과 상업의 역사는 오늘의 생산 관계에 대해서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존재 조건인 소유 관계에 대해서 현대의 생산력이 일으킨 반란의 역사일 뿐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황은 생산품과 생산력을 파괴한다. 예전이라면 불합리해 보일 과잉 생산이라는 전염병이 출현하고 사회는 일시적 야만 상태로 돌아간다. 부르주아 생산 관계는 자신이 만든 부를 포용하기에 너무 좋아져 버렸다. 부르주아지는 한편에서는 생산력을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시장을 획득하고 기존의 시장을 더 철저히 착취함으로써 공황을 극복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력한 공황을 준비한다. 부르주아지가 봉건제를 쓰러뜨린 무기들이 이제 부르주아지 자신을 겨눈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을 죽일 무기를 펴리고 그것을 쓸 사람도 만들어낸다. 현대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다. 현대 공업은 장인의 작업실을 거대한 공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공장 노동자는 군대식으로 조직된다. 산업사병인 그들은 부사관과 장교의 감시 아래 놓인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이며 또한 개별 자본가의 노예이다. 소상공인, 수공업자, 농민 등 모든 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공업 발전과 더불어 그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대중으로 모이며 더 큰 힘을 이루고 그 힘을 인식하게 된다. 기계가 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임금을 모든 곳에서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와 생활 상태는 균등해지며 노동자와 자본가의 충돌은 계급 충돌로 나아간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점점 더 강력하게 계급과 정당으로 조직된다.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모든 계급 가운데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혁명적 계급이다. 부르주아지는 자기의 무덤을 파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똑같이 불가피하다. 이 예언이 거의 모든 면에서 현실을 비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기계는 노동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으며 임금을 모든 곳에서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지도 않았다. 소상공인과 수공업자가 모두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하지도 않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과 정당으로 결속하지도 않았다. 현실이 마르크스의 전망과 다르게 펼쳐졌다는 것이 유물사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유물사관의 약점은 현실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내포한 논리적 모순에 있다. 다음은 공산당 선언 2장의 마지막 문장이다. 계급과 계급 대립이 있던 낡은 부르주아지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사회가 대립하는 계급의 통일체이고 사회 변화의 동력이 대립하는 계급 사이의 투쟁이라고 할 경우 계급과 계급 대립의 폐지는 꼭 사회 변화의 동력 소멸을 의미한다. 변화의 동력을 잃으면 사회는 영원히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천년 왕국이 된다.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 인류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최종 단계에 들어가고 역사는 종말을 맞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논리의 천재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이 내포한 논리적 모순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마도 열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을 지독하게 혐오했으며 그만큼 간절하게 계급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원했다. 유시민이 뽑은 주요 역사서 중 하나,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녹음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6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